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주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빡센 과정을 어쨌든 거쳐왔습니다. 뭐 빡센다기보다도 강의를 뭐 쭉 이렇게 이제, 일단 한 번은 다 끝냈으니까. 근데 시험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요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회 강의인데, 요 강의는 통역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이론을 다시 요약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조금 뭐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이제 그리고 이 핵심 요약 수업 이제 어떻게 갈 건지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셨든 간에 지금 이제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양을 늘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이게 줄여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유혹은 뭐냐면, 잘 안 나왔던 판례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출표시 같은 거 봐보면 뭐 한 10년 전에 우리 직렬도 아닌 다른 시험에서 뭐 7급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다더라. 뭐 5년 전에 법원 행정고시에서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들이 있더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남들 모르는 판례를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론들을 공부하고, 자 이러면은 뭔가가 막 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기존에 해왔던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뭐 하는 이야기가, 왜 떨어졌는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자기 분석을 해가지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틀렸는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틀리게 된 이유를 자기가 분명히 알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전혀 몰라서 틀렸거나, 아니면 대충 이제 암기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슬렁슬렁 암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부분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만 했는데 엉뚱한 데서 나와버렸네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로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시험이, 경찰 시험이, 제가 이거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경찰 시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변시 강의할 때도 그런데, 변시생들은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막 많은 걸 알아가지고 합격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은, 전혀 학부 때 공부 안 했어. 그러니까 법학 공부 안 했는데도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부 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기본서 안 보고 여러분 객관식 문제집만 봐도 객관식 문제를 다 맞춰요. 어디가 포인트라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무슨 이제 말을 해보면, 서로 간에 말을 해보고 이제 이것저것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몰라요, 잘.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를, 형법의 어떤 기본적인 걸 잘 몰라요. 왜냐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법학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그것만 딱 공부해가지고, 나 이거 알았어. 이게 아니고, 이 총론, 우리 형법 안에서도 처음과 끝까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나 상법이나 특히나 민사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훨씬 더 이해가 하기가 쉬운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일반 법대에서는 같은 과목, 여러 법학 과목들을 다 공부를 하니까, 혼법도 하고 모도 하고 다 이렇게 가니까, 특히나 사법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분명히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금방 알아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사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사법이 제가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법만 해요, 사실. 거기다가 이제 헌법도 판례만 외우죠. 판례에서 특별법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는 다들 그냥 안 보죠. 그냥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헌법의 판단 기준만 보는 것이지 법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학원가에서 공부를 많이 해도 사실 정말 다 알고,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 법학을 전공하고 뭐 박사고 변호사고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문제만 막 이렇게 뭐 보는 그런 선생님들이 가르치더라도 오랫동안 한 분들하고 보는 눈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 2년 안에 그게 해결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차분하게 뭐 1, 2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해서 쭉 계속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합격할 정도가 됐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화를 한답시고, 제가 이제 앞에서 기본 강의 할 때도 몇 번 들었지만, 심화를 한답시고 정말 깊이 들어가면 수험생활에서는 정말 쥐약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을 봐봐요. 이번에 여러분 지난번 떨어졌으니까 뭐 지금 시험 보고 할 텐데, 형벌 100점 맞은 사람 아니면 봐보면 어디서 틀렸는가. 진짜 내가 공부를 막 아주 깊게 열심히 공부하고 비교 판례도 막 공부하고 비교 판례, 유사 판례 다 정리해가지고 이 판례 나오면은 이 비교 판례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판례 하나라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떨어진 것인지를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어설프게 양을 늘리시는 것을 제가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좋죠. 가르치는 사람도 지적인 쾌감이 있기 때문에 뭐 판례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것도 비교하시고 저것도 비교하시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고 막 던져줄 수 있어요.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지문 나오고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에 집중하세요. 제발. 그 판례도 제대로 지금 안 되는데 괜히 옆에서 야 이거하고 비교되는 판례가 이게 있어 이렇게 하면 먼저 그 판례를 보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판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서로 간에 딱 이게 틀어지는 그 쟁점이 있잖아요. 이게. 그럼 그것만 정확하게 딱 보시는 게 객관식을 공부하는데 그 정석이에요. 근데 객관식처럼 그렇게 공부를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사법시험은 못 붙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은 못 붙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 답안지에다가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주관식 답안지를 보면 아무리 뭐라고 이렇게 글을 써도 교수님들은 알거든요. 이게 좀 잘 모르고 썼네, 외워서 썼네. 그 점수를 안 주죠. 똑같이 쓴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제 너는 자네는 잘 모르고 쓰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하면 반성하고 좀 더 공부해가지고 좀 더 깊게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적재적소에 쓰는 그런 연습들을 합니다. 아주 쾌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야. 거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시간이. 공부를 해가지고 다 붙으면 좋겠지만 엄청난 순발력이 필요하고, 이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들의 지식의 깊이를 뭐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시험 출제해 보면 그렇게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어차피 단어 하나를 딱 바꾸는 거거든. 이게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이런 것들 바꾸고요. 매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객체차고 방법차고 그러면은 답은 알아도 그 중간에 뭐 하나씩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 어디가 문제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지문에 충실해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늘리지 마시고, 내가 시험장에 가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 판례가, 내가 모르는 이론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는 거를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가셔야 돼요. 괜히 이제 불안하면, 특히나 공부할 때 뭐 다른 모의고사나 여러분들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 막 파일럿도 돌아다니고 뭐도 하니까 뭐 자기하고 말고도 엄청나게 막 들고 와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나오면은 막 이제 막 떨리고 내가 공부 헛것됐나 이런 생각하는데, 시험은 정말 특히나 객관 시험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돌아섰을 때 헷갈리지 않고 바로 팍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게 두 가지인데, 남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나 혼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럼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새롭게 봤는데 이거 나 승현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럼 남들도 승현 처음 본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래요. 그다음 지난번 우리 2차 시험 같은 경우, 작년 2차죠. 작년 2차 여러분 몇 개씩 맞고 합격했어요. 그런 시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시험지를 주더라도 여러분들 10개 이상 틀리기 어렵습니까? 10개 이상 다 틀릴 수 있을 거예요. 답은 아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 살짝만 바꿔가지고 문제 주면 여러분 10개씩 틀립니다. 실력이 막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확하게 공부하신다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OX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지문에서 문제 푸는 것도 연습을 하지만, 왜냐하면 그 지문에서 내가 OX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면은 문제 묶어놓으면은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어차피 두 개는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 찾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걸렸던 거잖아. 특히나 그래서 여러분 장수생들이요, 몇 번 떨어지신 분들, 이제 물론 제가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봐요. 내가 더 깊게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것인지, 지문을 보고 나서 이거 또 다 공부를 했었어야 이걸 알았던 거구나.
그게 아니라면은 있는 지문에 충실하시라. 두 번째 이제 케이스가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문제인데 지난번 40번 문제나 이제 저는 이제 케이스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가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케이스를 잘 푼다는 거는 그것도 순발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본서를 읽고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빨리 그 지문에서 쟁점이 뭔가를 빨리 파악하는 훈련이 안 되면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또 어렵습니다. 매번 독립시행이에요. 특히나 소송법 제가 이야기하죠. 소송법 절차법과 관련돼 가지고 그 이후에 지문들로 잘 구성을 좀 해보라고. 이건 제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년 전부터 이야기하던 거예요. 케이스는 위에를 안 보고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이게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우리 전범이었을 때도 앞에 뭐 성명 모용소송이나 관할이라든가 저 뒤에 뭐 그 재판 절차 이런 것들도 밑에 보면 답이 다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들인 거든.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위에서부터 쭉 보면서 막 자기가 장점 찾듯이 막 찾아가면 그거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6개월 만에 분명히 합격해요. 어차피 1, 2, 3, 4번 중에 하나 찍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막 대단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대단한 시험이에요. 이제 합격하면은 아주 우리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엄청난 시험이고 또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공부를 1년 정도 하셨던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매번 나오는 판례인데도 헷갈리는 것 같고 아니 그 1년 동안 그럼 헷갈리지 말고 비교 판례 이런 거 몰라도 되니까 그 판례라도 정확하게 알면 풀었지 왜 못 풀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시험에 이 판례와 유사한 판례는 무엇인지를 고르시오. 이 판례와 다른 판례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그 냉정하게 보세요. 냉정하게. 1, 2, 3, 4분 중에 하나 찍는 시험이고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암기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아주 편한 시험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10회를 할 거거든요. 금년이 아니고 이번 강의 10회 합니다. 10회 하는데 소송법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강론부터 우리 했던 것들로 시작하고 강론 4회, 총론 3회, 그 다음에 소송법 3회인데 조금 한 번 더 할지는 요건 좀 우리 좀 봐보겠습니다. 문제를 만들 때. 여기 이제 우리가 먼저 여기서부터 갈 거고 이 강의는 단순하게 이제 읽어주는 요약은 아니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오늘은 좀 답까지 막 나와 있는데 좀 일찍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지금 뭐 이제 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요것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 거고 관련 쟁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별로 사실 문제 볼 거고요. 사실 문제 보고 제가 이제 적절하게 되는 것들을 묶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 정도의 이제 쟁점이 다 잡히도록 그게 이제 안 되면 조금 다른 쟁점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보충해서 더 설명을 해서 드리는 걸로. 또 공부하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소를 꼭 제 기본소 수업 안 들었더라도 기본 강의에서 찾아보시고 정리하시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학원에서 해주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학원 선생님들도 뭐 예전에 뭐 이렇게 100% 뭐 붙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100%는 다 해줬겠지. 책이 그렇게 두꺼운데 전혀 이상한 데서 나오지 않는 바에는 마지막에 무슨 뭐 다 강의 다 해주니까 100%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으시려면 여러분들 것의 자료가 머릿속에 100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려드리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이제 강사가 못 해줄걸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는 뭐 답변을 해드리지만 그러니까 그 노력은 분명히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어디 학원 다녀가지고 어느 선생님한테 들어가지고 100점을 맞았으면 그 수업 들은 사람들은 다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세요. 자기 실력에 있어서. 그다음에 소송 이렇게 가시고요. 소송법은 제가 그렇지만 지난번 쟁점보다는 좀 되게 넓어진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대단한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전자증거 파트에서만 지금 아주 많이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준칙 문제 좀 돌린다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쟁점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냥 문제집으로 갈지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이제 사실 문제를 만들지는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문제 형태로 진도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 가잖아요. 동영 모의고사 때 이제 연습하시고 동영 때도 조금 이제 그 어느 파트에다가 조금 더 좀 이렇게 포커스를 좀 둬가지고 특히나 이제 재산범죄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는 판례들 좀 더 설명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듣던 분들이 듣는 거니까. 자, 오늘 요 수업하기 전에는 먼저요. 이거 제가 지난번 그 강의할 때 그 최신 판례 잠깐 요거 여러분들 먼저 그래도 기본 강의하면서 한번 들으셨을 건데 그래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나눠드렸던 것 중에서 최신 판례를 요 첫 시간에 알고 한번 보고 쟁점을 보고 갈게요. 자료 보시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유추해석 금지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잔소리 같은데 여러분들 계속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교 판례도 굉장히 중요하고 모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그 앞에서 나오는 주행 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들은 주행 법정주의는 제가 형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행 법정주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그게 이제 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결국 주행 법정주의는 법에다가 만들어 놔라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련 법률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결론만. 괜히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담배 제조는 담배 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판례는 전에도 한번 이렇게 초기 판례니까 여러분 지난번 1차 할 때도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담배가 제조가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모아가지고 싸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들, 그건 이제 제조가 아니라는 그런 판례였죠. 자, 그래서 지금 시험은 여러분 그 주행 법정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유추해석 금지냐, 여기 소급표 금지냐 이걸 구별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담배 제조를 넘겨가지고 물은 범위 넘어가지고 불리하게 너무 확장해가지고 처벌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1번 판례입니다. 이거는 아시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원산지 표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도 원산지 표시법이라고 하는 거를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서 나오면 그냥 지워버려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물론 이제 이 법이 나오면은 유출을 하겠지만 자,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항이 뭔지를 몰라도 돼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된 후에 뭐를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병과돼가지고 확정된 경우 어쩌고 저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혀 필요 없어.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확정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확정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는 건데 형의 확정은 사실은 이건 하나만한 이야기예요. 형의 확정이라고 하는 게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이 구도는 이제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아시는데 지금 이제 그 구조를 이제 개편된 이후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부분만 공부하신 분들은 약간 좀 이제 헷갈리는 구조가 이 구조를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확실하게 한번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공소를 제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이제 약식으로 가는 게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다가 구자를 써요. 한자 또 구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공소장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소를 구합니다. 이러이러한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공판을 구합니다. 그럴 때 구공판이란 말을 쓰고 약식 명령으로 들어갈 때는 구자를 약식 명령을 구한다 이런 표현하는데 요거 둘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 열려가지고 정식 공판 절차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약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였어요? 이게 서면으로만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벌금 밑으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약식 명령을 청구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그 벌금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지만 100% 유죄예요.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 무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약식 명령 받아가지고 벌금 50만 원 받아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럼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검사가 처음부터 공판 제기 이렇게 공소 제기했던 것처럼 이거하고 이제 같은 절차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 절차가 정식 재판 절차가 따로 있고 요 앞에 약식 절차는 간단하게 끝낼 만한 사건. 그러니까 안 나와도 돼. 말 그대로 서면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적어준 대로 이 새끼 아주 나쁜 새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주면 그거 보고 벌금 50만 원, 노래방에서 도움이 안 바꿔준다고 깽판 쳤구만 20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벌금을 이렇게 받고 나면 여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재판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심 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험에 안 나오지만 7일 이내에 항소하고 가고합니다. 그래서 항소 안 하면은 확정되는 거고 그럼 2심 가고 이제 대법 간단 말이에요. 그럼 대법 가면은 여기는 항소 절차가 없으니까 여기서 확정되는 거거든요.
확정. 그래서 우리가 재령신청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한구가 넘어가니까 그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대법원까지 제한구 갔을 때 이거 끝난다 그러는데 확정이 안 되니까 고등법원에서 재령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가가지고 확정될 때까지 불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검사는 안 되지만 요 부분을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재판을 하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를 가는 것, 아니면 1심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항소를 안 하는 것, 2심에서 상고를 안 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요 벌금을 200만 원 이렇게 내면 정치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옛날에는 웬만하면 이게 정치재판을 다 청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돈을 무조건 깎아줘. 미쳐봤자 본전이니까 그냥 무조건 청구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는 게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이제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내면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확정. 돈 내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내가 노래방에서 깽판 한번 치고 종이 한 장 나와가지고 약식명령 받았다라고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씩씩거리다가 에이씨 하고 은행에 돼지저금통 이렇게 잘라가지고 200만 원 받아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그거 딱 내면 곧바로 뭐가 돼버린 거예요?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확정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정이 된다는 게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랬죠. 기판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형소에서 무슨 판례 나와요? 기판력이 되면 더 이상 확정 판결이 될 수가 이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데 다툴 수 있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래는 세 가지인데 우리 시험 범위로만 따지면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게 알고 있는 거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 하더라? 소위 말하는 상속권 회복할 수 있더라. 요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가나? 이렇게 가가지고는 고소가 끝나버렸을 때 1심 사건이면 재심이면은 다시 하니까 1심을 다시 하니까 여기서는 고소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요거는 안 된다. 이제 요 판례 기억나죠? 이제 요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번 보시면 여기에서 확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확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공판 절차에서 그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 1번 끝에서 두 번째 줄. 공판 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정식 공판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공소 제기해가지고 요 경우뿐만 아니고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약식 명령을 한다 그래요. 선고를 한다 그러지 않고 약식 명령을 바란다 그러거든. 약식 명령을 받아가지고 돈 내면 확정이 되거든요. 요 경우까지 뭐 하겠다, 포함시키겠다, 이제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제 구조를 좀 한 번만 알고 이제 가시라고 요건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소송법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 형법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확정이 동그라미 치고 확정은 공판 절차로 가서 확정이든 약식 명령이 돼가지고 확정이든 다 똑같다. 요 의미예요. 이건 두 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의 의미를 따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요거 나올 것 같죠? 이거는 이제 요건 이제 범죄학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튼 뭐 나올 것 같아요. 아주 그나마 지금 이제 상반기에 가장 이제 한 판례입니다. 실제 전화가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계없이, 어떻게 하겠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부재 중 전화 문구 등 여기다 밑줄 치면 됩니다. 거기에 밑줄 더 치면. 부재 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2번 법원 판례가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의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거기도 그 다음에 부재 중 이게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벨소리가 울리는 것도 이게 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스토킹에 해당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경찰학 공부하실 때 공부했잖아요. 스토킹 처벌법 공부했죠. 스토킹 처벌법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5가지 안에 벨소리가 울리는 거, 그 다음에 부재 중 전화 문구가 되는 것, 요거 두 개를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하겠다. 이거 스토킹 행위라는 겁니다. 스토킹 행위를. 그런데 먼저 정리를 좀 할 게 뭐냐면, 넘어가지고 3페이지로 가봐요. 3페이지 보면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돼 가지고 벨소리를 계속해서 전화를 해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설령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 법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벨소리가 울렸을 때 여기서는 이제 장점을 빨리 잡으셔야 되는데, 자, 부재 중 표시하는 거 이거는 스토킹이래요. 이건 스토킹이래. 근데 벨소리가 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봐요. 벨소리가 울리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벨소리는 요거는 스토킹이 된다 그러죠. 기본에 여기 앞에서 된다 그랬는데 과거 판례가 뭐냐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야. 정통법은 아니다.
스토킹은 되지만 요거 두 개 구별하시라는 이야기. 마지막에 이제 판례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판례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부정 표시도 이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스토킹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야, 근데 우리가 예전에 말이야. 여기서 요거 이야기할 때 벨소리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스토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 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야, 이거 벨소리 계속 울려가지고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다? 정통문법 2번은 아니다. 그럼 왜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안 되는 것까지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법이 다르다. 규율이 다르다. 규율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서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 서로 따로 본다. 그럼 시험은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거 두 개 같이 된다고 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먼저 그런 거 보는 거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 딱 하고 정리하고 딱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잠깐 이제 문구를 좀 보겠습니다. 그 1페이지 밑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제일 마지막에요. 제일 마지막 줄 봐보세요. 부재중 1페이지 제일 밑에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가지고 그게 이제 전화를 계속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하는 건데 정보 내가 계속 너랑 전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특히나 이 부재중 전화 표시 문구로 변형돼가지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피고인 전화기에서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 이런 것들이 자 어떻게 되겠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 동그라미 도달.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뭘로 보겠다? 도달한 것으로 보겠다. 평가할 수 있다. 도달의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문구가 나오면 먼저 그런 부분 정도만 나올 것 같고요. 자, 넘어가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2번은 특별히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없고. 자, 3번 보세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자, 벨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벨소리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정통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에서 계속 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재중 전화 문구나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았어. 요 안 받는 거를 빼는 것은 자,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는 거. 요거 지나치게 축소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축소 같은 게 나오면 이제 감각적으로 당연히 축소가 들어가야 될 말이긴 한데 이런 거를 이제 확장이라고 돌려놓는 거예요. 결론은 맞는데 중간에 단어 하나 바꾸는 게 요즘에 조금 이제 대세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 판례 원문을 봐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안 보더라도 설령 걸 안 보더라도 축소 나오면 내가 안 본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축소란 말이 나오면 확장이란 말이 대치될 수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력인 거지. 여러분들이 모든 판례를 읽으면서 축소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 대법관 할아버지도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축소시켜서 부당합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해야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이 반복돼가지고 이렇게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안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밑에 보시면은 중간쯤 갑니다. 피고인이 그 밑줄 위에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의혹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태나 전화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화해놓고 이게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그 사람한테 그 표시가 전화 표시가 남겨지는지 안 남겨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재중 전화 표시 남기려면 500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해자가 500원 안 남기면 사실 전화 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몰랐는데 내가 전화를 많이 한 것이지 상대방이 그렇게 내가 전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닥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야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벨소리가 울리잖아.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벨소리는 울리잖아. 500원을 내야 부재중 표시가 나오는 건데 500원 안 내가지고 부재중 표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화기가 울리잖아. 그러면 울리거나 거나잖아. 거나. 그렇게 하고 부재중 전화 문구 이런 것들이 표시된다는 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한 자 이거 좋은 말 나오죠. 결과의 발생을 뭐하는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용인이란 말이 뭘 지금 이야기하겠어요. 고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 파트에서 추가될 판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기본서에서도 고의가 근데 고의 뭐 추가돼 봤자 이게 뭐 대단한 판례겠습니까? 옆에다가 이제 이런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 법학이 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그냥 고의 동그라미 치고 요 판례가 고의 파트에서도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5번이 그 말이에요.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돼가지고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돼가지고 요 내용
그거를 보시니까 중간 그 법에서 우리 비교 판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화기의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가가지고 도달을 해가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정통망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그거하고 이 판례하고는 다르다. 구속요건을 서로 달리한다. 그럼 구속요건이 뭔가를 가르쳐드리면 좋겠지만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형법 공부하는데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공부하면 뭐 깊게 공부해가지고 막 다 알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오바예요, 오바. 다르다 말이 다르다. 넘어가세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체로 판사들이 이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이거 있었으니까 귀원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변론조서에 대법원에서는 예전에 과거에 언제 이런 판례를 내려가지고 똑같은 취지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처벌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니 이 판례의 취지대로 요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피고 이게 죄가 안 된다고 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판사가 이걸 안 받을 때 대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판례하고 이 판례는 서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 이걸 만약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요건 조금 이제 오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이걸 이렇게도 주장을 하지만 이게 내가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도 하지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뭐라고 해서 이 판례를 신뢰해서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법률의 착오로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법률의 착오 판례들을 쭉 봐보면 A라고 하는 판례인데 A라고 하는 판례의 취지를 혼자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사안에도 적용될 것이다라고 그냥 알아서 해버리는 경우 이렇게 가지고 주장해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판례가 나왔을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안 맞대. 결국은 뭐냐면 그 취지는 무슨 말이야. 금지착오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나 그거하고 이거는 뭐다? 다르다. 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 다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거 이제 참고로만 보세요. 단순하게 정보통신망법은 뭐냐면요. 정보통신망법은 거기에서 그 처벌하는 거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유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요걸까지 이제 요구하는 건데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면 족하다. 뒤에 거 보세요. 도달하면 족하다. 도달하면.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문제 삼지 않아. 스토킹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야기야. 스토킹법은 얘는 여기는 자 뭐라고?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많이 공부하는 거죠.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오버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형법의 범위를 좀 넘어서 하는 건데 스토킹을 하게 되면 도달만 하면 처벌한다. 여기만 처벌한다. 공포심 필요 없다. 여기는 공포심까지 요한다. 요 차이가 있더라. 전혀 다른 이야기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고 안 느꼈고를 떠나서 계속 전화하면 뭐가 된다? 여기 스토킹이 된다. 스토킹의 행위에서 이제 뭐가 있었어요? 그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계속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공부하고 있는데 사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계속 꽃을 갖다 놔. 꽃 내지는 아메리카노를 아침마다 거기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학생 아침에 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볼 때마다 미쳐버리지 않고 쪽쪽 빨아 먹어요. 그냥 쪽쪽 빨아 먹는데도 뭐라고 하는 거야. 점심 때 먹으면서 어떤 이상한 놈이 뭐하고 있다. 스토킹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나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내 자리에다가 계속 이거를 아메리카노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내 책에 뭐 이상한 데 와가지고 책을 막 접어놔. 그런 것들이잖아요.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객관적인 사정만 보고는 스토킹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건 경찰학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례입니다. 스토킹과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이제 범죄학을 조금 하니까 제가 연결돼가지고 조금 더 깊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3번. 법규범위 명확한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보라는 건데 요 기준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예측 가능성, 자의적 법칙행 폐지가 확보되는지, 함부로 말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 뭐 그러니까 이건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4번. 자, 주거침입 강제 추행죄. 요건 이제 요건 형법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니까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너무 형이 높다. 실제 너무 높더라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특별법 그런 거 수업할 때, 제가 변호사에서 수업할 때,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요? 강간은 우리가 밖에서 해야지, 강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안 돼?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그런 판례가 됩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밑줄 쳐진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번 시간에 한번 좀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형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파트에 가가지고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서 문제되는 이 추행이라고 하는 거는, 추행은 강간, 중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엉덩이 한번 만진 거잖아요. 그런 거죠. 상가는 아니고 이제 공용 그 복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엉덩이를 만진 건데, 그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거는 강간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간. 요 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강간 파티에 가가지고 쑥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좀 한번 보고 가세요. 강간은 없습니다. 유형력 거기 안 되며 유형력 행사의 대소강약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쓱 하고 스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기습추행이라고 그래요. 예, 만지는 것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돼버리는 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한 바,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다양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건 너무 다양해가지고 강간 빼고 너무나도 다양한데 너무 일률적으로 약하게 처벌하니까 우리가 뭘 만든 거예요? 유사강간죄를 만든 거잖아요. 중간에. 예. 성기가 안 들어가는데도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아닌데도 굉장히 하드코어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법정형의 폭이라고 하는 게 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형이 이렇게 형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개별적으로 불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고 제가 문제를 나중에 만들면 이런 거예요.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건 처벌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그런 범들은 엄벌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처벌을 획일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더 강행해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통일적으로 중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문을 보실 때 모든 걸 다 아니지만 개별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적이라는 말을 항상 찾아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형소송법에서 어떻게 그래? 이렇게 판례 같은 거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각 단계별로 준항고의 위법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개별적으로 봐야 되느냐, 단계적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이 제가 체크 하나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이야기고,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역 7년으로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정상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그걸 뭐라 그러냐? 형법 이론적으로는 형벌 개별화의 원칙. 행별 개별화의 원칙에 반한다. 통일성의 원칙에 반한다가 아니고 형벌 개별화의 원칙입니다. 개별화의 동그라미 쳐놓고 통합 이런 말 나오면 또 안 돼요. 그 밑에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경미한 것까지도 많이 처벌하는 거, 깊게 처벌하는 거, 요거 책임주의에 반한다. 그렇게 보시고. 끝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양형을 전제로 하는 법정형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자, 양형을 전제로 하는 법정형의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관의 양형을 전제로 하는 법정형. 법관의 양형. 그러니까 법관의 양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 법관의 양형이라고. 양형 조건 우리가 각삼사 누부 경작 이렇게 쭉 가는데 마지막에 정상 참작하는 거잖아. 요걸 전제로 해서 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도죄를 보면 6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야. 6년 이하의 징역인데 세공 하나 훔쳤는데도 6년 이하의 징역이야?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니야. 여러 가지 양형을 할 수가 있어. 특히나 한번 꺾어줄 수도 있고 이런저런 거 다른 경미한 거는 빼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6년 이하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왜 6년 이하를 만들어 놨겠어? 법관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정형을. 그러니까 이 법정형 자리에도 뭘 쓸 수 있겠어? 처단형, 선고형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그러겠지. 법정형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비교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처단형을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제로 하는 법정형의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범죄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잘 봐보세요. 심판 대상의 경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중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뭐하고 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약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특별 예방 효과라고 되어 있죠. 특별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을 하고 있다. 특별 예방이 뭐예요? 특별 예방은 여러분들 꼭 범죄학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이제 기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외워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데서 빨리 개념을 빨리 찾아봐요. 이게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범죄 안 저지른 사람을 지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범죄 저지른 사람한테 뭔가 다음부터 재범을 방지하게 하고 네가 겁을 좀 찔려서라도 네가 이제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범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범죄자를. 근데 범행을 한번 저질렀는데 너무 강하게 처벌한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엉덩이 한번 만졌는데 7년 이하의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렇게 버리니까, 이거 너무 심하게 처벌받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재범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라고 반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구조. 반성한 다음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형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효과가 이거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효과에 반한다 그 말이에요. 반한다. 그럼 특별히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되겠어? 여기다 일반 집어넣으면 또 날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일본 지문 특히나 그 요즘에 고전주의, 주관주의, 뭐 구파, 신파 막 이렇게 나온 것들 전에 교육망에 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다 정해져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외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반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여기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일반과 예방이 틀려버렸다. 틀려버렸으면 내 공부할 때 판례 지문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빨리 이 개념을 빨리 잡으시고 그 지문에서 특별인지 일반인지를 빨리 찾아가시는 게 그게 중요하다. 자 이제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특별 예방 효과 제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성폭법에서 규정한 주거침 및 강제추행 이런 경우에 다양한 추행행위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요.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 예방을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 자, 예방을 유예하더라도 동그라미 치면 집행을 유예한다고 돼 있죠. 집행을 유예한데도 재범 예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행유예 당시에 집행유예를 하면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잖아요. 세 개 다 할 수 있다고 다 배웠잖아.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이상의 징역을 한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판사님들이 다 알고 적어주시는 겁니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야. 집행을 유예하도록 재범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 형은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그럼 틀리고 있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주구장창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형법을 전공해가지고 천년만년 한 20년, 30년 공부하셨던 분이 이거 틀리게 말 못 만들어내겠어? 만들어내려고 보면 그 지문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지문 총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제가 학원에서 그거를 키워야지 뭐 OX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모든 걸 다 냅다 이렇게 자료 받아가지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요거 말씀드리고 거기까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은 이 판례를 다 씹어먹지 않을까. 5번 아청법상 성착취물이라고 되는 성착취물 요거 이제 소지죄가 있는데 요거는 다른 건 없고 요 소지죄가 계속범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이걸 갖다 버릴 때까지 지배 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이건 뭐다? 행위가 계속범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범이면 이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범이면 포괄일죄예요. 계속해서 쭉 나가는 것이에요.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쭉 나간다는 거고 포괄일죄니까 어떻게? 쭉 가겠다. 제일 마지막 종료시법이 뭐가 된다? 행위시법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포괄일죄로 나오면 포괄일죄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요? 형의 경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형의 경중을 뭐 하는 거? 비교할 필요도 없이. 여기 중요하잖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여기 이제 포괄일죄란 말이 쓰지 않고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제 요 법으로 나오면 계속범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계속범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럼 계속범이란 말 자체를 아예 주지 않고 성착취물 요 법을 주면서 이 법을 중간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하면서 요 지문을 쓸 수 있겠죠. 비교할 필요도 없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요 성착취물 요거 소지하는 것이 포괄일죄 계속범하고 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안 되어 있는 것까지를 뒤에다 깔아놓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계속범이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어떻게 되는 거다? 원칙적으로 실행위가 종료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종료 시점에도 종료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무슨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 이게 포괄일죄와 똑같은 것이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 하나 추가를 해놓으세요.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예전에 우리 뭐 합유 같은 거 있었잖아요.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뭐 이런 것들 나왔듯이 뭐 관계없이 그걸 고려하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문인 거죠. 출제자는 그런 거에 눈이 파릇파릇하거든. 그게 결론은 뭐 맞는데 결론은 그런데 중간에서 이게 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튼 뭐 자다가 일어나더라도 툭 하고 튀어나올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는 작년에 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이 아니라 1차 때. 근데 너무 시간이 좀 이제 급박하게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안 나왔고, 이번에는 거의 뭐 이제 요거 안 내면은 직무유기 같은 그런 판례입니다. 지난번에 아무튼 요게 동기설 폐지된 게 안 나왔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요건 무조건 낸다고 보셔야죠. 자, 이제 동기설이 폐지돼가지고 면소 판결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고, 두 가지가 있었죠. 한시법하고, 그 다음에 형벌 규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는 어떻게 하겠다. 과거대로 그대로 가겠다. 면소 판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판례가 나온 거죠. 이거 이제 우리 기본에 다 봤던 건데, 저거 봐봐요.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법무사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법무사법이 변경이 됐어요. 법무사법은 형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냐. 그 밑에 법무사법을 넣어놨는데 뭐라고 되냐.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요삼으로 한다. 그러면서 법무사법이 옛날에는 6호에 보시면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 회생사건 신청에 관한 거. 회생사건, 이거 굉장히 돈이 좀 되거든요. 워낙 요즘에 신용 불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건만 관리하는 요 변호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법무사도 할 수 있도록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법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없었어. 그러니까 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변호사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변호사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그랬잖아요. 변호사 아닌 사람이 돈 받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무조건 뭐 한다는 것이야. 얘는 처벌하겠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뭐가 없으면. 그런데 이 변호사의 업무를 조금씩 직역 가지고 엄청 싸우거든요. 실무 나가시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엄청 많아요. 신문 이런 거 봐도. 뭐가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이 법무사, 변리사, 뭐 노무사, 뭐 세무사, 손해사령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도 이게 다 법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다음에 이 변호사는 어떻게 다 한다고 그래. 다 자기들이 다 하려 그래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무슨 신고만 하면 막 이렇게 다 뭐 변리사도 주고 뭐도 주고 막 다 했단 말이야. 여기 법률에 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게 있어. 요거는 할 수 있지. 근데 이건 어떻게 할까?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 세무사가 뭐를 우리가 앞으로 뭐 다른 것도 소송 대리권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무사가 노동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재판에 출석해 가지고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볼때같이 달라들죠. 죽어도 안 된다며.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구조인데, 그 중에 하나가 회생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법무사법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것이냐. 이게 추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추가가 되었다. 추가가 되니까 이 법이 시행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 이 법무사가 뭐하면 회생사건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야. 이게 처벌받았다는 거야. 처벌 대상이었어.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도록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때부터는 죄가 안 되기 시작한 거야. 안 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때까지는 처벌이었고 요건 처벌이 안 됐으니까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안 되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건 뭘로 가자? 그럼 면수로 가자. 이거 확사시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동기설을 폐지하면서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법령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형사처벌과 어떻게 한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걸 처벌할 텐데 처벌하지 않겠다. 처벌 규정이 딱 있어가지고 이게 바뀌는 거여야 된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변호사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법무사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냥 단순하게 확장시킨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처벌은 누가 할까요? 여기서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법에서 뭐라고 처벌하고 있어? 위에 좀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109조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됩니다. 처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처벌하는 거. 그럼 처벌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변호사법에 있어. 변호사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어. 법무사법에는 그게 아니야. 그냥 우리 업무를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 법이 바뀌었단 말이야. 이 법이. 굳이 이제 논리를 따자면, 대법원의 논리를 따자면, 변호사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뭐 할 수도 있겠어요. 형벌과 관련된 법 규정이 직접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법무사법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겠다. 이건 면수할 수 없다. 면수하는 게 아니다. 적용 대상인 요거라고 볼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이제 안 된다로 나오는 거고, 면소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 막 변호사법 내용과 법무사법 내용을 막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법무사법이란 말 하나 나오고, 이러한 경우에도 뭐 해야 된다? 동기설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뭘 가야 된다? 면소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 X 치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판례이고, 문제는 뭐 간단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안에 있는 것까지는, 논리는 뭐 여러분들 동기설 폐지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요거에서 이제 여기서 한번 좀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당방위 봐보세요. 정당방위 침해성과 관련된 요 사례인데, 요 사례는 뭐냐면, 이제 정당방위, 요거 뒤에 거. 자, 침해의 현재성입니다.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수에 이르면 뭐처럼 이제 그 그러니까 기수가 지나버리면 현재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냐. 근데 요거는 우리 무슨 사건이에요? 김보은 양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김보은 양 사건에서 이미 다 형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도 또 가가지고 또 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예정되어 있는 침해도 현재성으로 볼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 판례 지문에 뭐라고 그래요? 노골적으로 인정한다 이 말은 아니지만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긴급 피난은 굉장히 이걸 좀 현재성을 좀 넓게 보지만 정당방위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제한이 있으니까 요거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 끝났는데 굉장히 어렵게 판단을 해준 건데 형식적으로는 기수에 이르면은 재판 이게 딱 끝나버렸으면 더 이상 정당방위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읽어보면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이자 종료 동그라미 쳐놓고 종료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겠죠. 기수와 종료가 다른 시점이라면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시 중단되더라도 자, 1년에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서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로 침해가 곧바로 발생하고 곧바로에도 동그라미 쳐놓으면 우리 김보은 양 사건에서는 일주일 뒤에 또 아빠를 만난다. 이 사건에서도 인정할 여지가 있었는데 곧바로 충분히 되죠. 그래서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객관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항상 객관적 나오면 주관적인 이거 뭐 당연히 객관적이겠죠. 객관적이겠지만 주관적 나오면은 이게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연습이 돼야 돼요. 그게 합격하는 순간까지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기수에 이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종료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요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8번 판례까지를 좀 보고 갈게요. 판례 사례는 요거 상지대학교 사건인데, 상지대학교가 지금은 이제 뭐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됐는데, 이거 재판은 엄청나게 오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해직된 교수님이 이제 총장님도 하시고, 이제 총장 하시고, 그분도 이제 총장도 이제 임기 끝나가셔가지고 나오실 정도니까, 이게 2023년, 이게 최근에 나온, 이게 이제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제 얼마 전에, 금년에 나온 거죠. 이게 사건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여기가 상지대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상지대생들 듣고 있으면은 또 뭐 학교를 비하는 게 아니라 상지대가 그 김문기 씨인가? 예, 아무튼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원래 이제 구재단이 있고 사학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잖아 이래저래. 구재단이 이제 어쨌든 간 학교를 한번 잃었는데 다시 이제 하겠다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총장 이사장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학내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찰나에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요. 그 밑에 제가 각주 넣어놨죠. 여기 학생들이에요. 간부들이 피고인들이 상지대학교 총학생의 간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총장하고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안 되지 막지 그 만나 주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총장 사퇴 뭐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자, 요렇게 했는데 이를 막는 상지대학교 교직원들과 또 교직원들은 또 가가지고 또 막아야지 총장님 막으라고 그랬으니까 신랑이 하면서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총장실에 점거를 했어. 그래서 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판례에 보면 5분에서 20분 정도를 들어갔다가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뭐 이제 대가 약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뭐 나가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이제 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학교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제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이제 몰려 있으니까 얘들이 뭐 했다?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건이 언제 사건이야? 2014년 사건인데 이 판례가 2023년에 나와요.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징그러운 것이 이 재판입니다. 사람이. 이때 뭘 주장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판례가 뭐가 나왔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판례에서 나오는 유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는 변호사가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판례가 나오는 거라고. 뭘 주장했냐면 요거는 말이지 아니 안 만나주니까 총장이 안 만나주고 전혀 대화가 이렇게 안 맞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일 뿐이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 데모하고 그러면은 막 며칠 동안 뭐 합니까? 정보해가지고 뭐 만날 때까지 면담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 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이걸 가지고 업무방해죄라고 도대체 무슨 업무가 네가 방해가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그럼 판례가 이제 판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무죄로 가려면은
변호사가 주장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해서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봉영 사건도 그래서 제가 정당방위에서 계속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처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한 거는 뭐 중요할 것까지는 결론은 뭐 이제 당연히 정당행위가 된다고 그랬는데 긴급 그 정당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판결문을 좀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볼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당방위에서 우리가 정상, 균, 긴, 보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죠. 보균적, 정상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것들 그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거 5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다. 자, 요 이야기를 해줬고 2번은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 이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다음에 어디선가는 이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이런 시각에서 이제 어디가 출제하러 간다 그러면 요거 냈겠다. 스키즈면 충분히 재밌을 수 있겠다. 자, 목적의 이 중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상, 균긴보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자,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목적의 정당성하고 수단의 상당성. 목적하고 수단의 상당이죠. 목수는 행위의 측면에서 행위가 어느 정도예요? 너 행위를 정당하냐라고 볼 때 행위입니다. 행위.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 객관적인 행위를 볼 때에는 그 사람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르는 수단도 정당한 건지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행사했는지는 행위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당이가 되려면은 동기와 이런 목적이나 정당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다. 자, 끊고 그 다음에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 사이에서 법익 균형이 있죠. 균형은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결과로 보겠대. 우리 결과 책임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우리 결과적 책임, 결과적 가중범에서 결과만 나타나면 무조건 처벌해버린다라고 할 때 결과만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불의와 관련돼가지고 결과만 보면은 어떻게 될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래서 이거는 뭘로만 보겠다? 균형을 보겠다는 거예요. 균형을 보면 균형성은 뭘로만 판단하겠다? 이게 그 결과로 보겠다. 결과의 측면에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낼 수 있겠어? 행위하고 결과 바꾸면 돼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당성은 결과의 측면에서, 여기는 행위의 측면에서 바꿀 수 있다고. 자, 됐죠? 자, 이에 비해서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긴급성, 보충성 이런 거는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야, 좀 이따 해도 되잖아. 곧바로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이런 거예요. 왜 뺨을 때렸어? 너무 화나게 하잖아. 말로 할 수 있었잖아. 때리는 게 문제나. 이제 이런 거죠. 오죽하면 내가 때렸겠니?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의 상당성입니다. 긴급성하고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해야 되고 이를 뒤에 독립적인 요건으로 보충할 것은 아니래. 독립적으로 이거 자체만 딱 봐가지고 뭐 한다? 긴급성과 보충성을 생각할 때에는 수단의 상당성을 독립적인 요건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겠지. 실제로 누구를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군밤을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요. 아들, 딸을 이렇게 군밤을 때렸는데 그것만 보고 나서 야, 그래도 꼬추로도 때리면 안 되는데 이게 군밤을 줬다는 거 때리는 거니까 너는 요거 위반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그것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을 보면서 보충적인 요건으로만 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오죽하면 꿀밤을 때렸겠니? 오죽하면 그 물리적인 힘을 가했겠니? 라고 하는 거를 다른 것도 보면서 수단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시험은 뭐라고 나오고 있어? 하나에 참작하여도 독립적으로 참작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 만드는 거 우리가 좀 뒤에 보고, 이 지문을 잘 보면서, 잘 정리하시라고. 됐죠?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자, 다른 수단이 없으면은 이게 끝 뒤에 하는 거죠. 보충성으로 하긴 하는 건데, 이게 적법한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곳이 없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 내기 딱 좋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요거. 자, 그 다음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더라도 극히 정상적인,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어쩌고저쩌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위법성론 할 때 일본에서 주장하는 가벌적 위법성론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뭐라는 것이야? 요거 너무 하찮은 거는 요건 좀 보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주장하는 거는 가벌적 위법성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처벌할 가치가 없는 거니까 빼자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학설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정당행위라고 하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이제 혹시라도 그런 지분들이 나오면 그냥 버리셔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목적의 정당성. 자, 이런 거 사회상규. 끝에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회상규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사회상규가 통일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판 규범으로 기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사회상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고 형법 20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뭐라는 거야? 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축소시켜가지고 무조건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어떻게 하겠다. 좀 이게 지금 다 뭐라는 거예요? 일체의 이거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수단을 상당성을 할 때에도 무조건 하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벌적 위법성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하찮은 것들은 좀 빼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판례의 취지는 형법 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떻게 했다? 좀 더 넓게 보자 말이죠. 웬만한 건 좀 봐주자. 그런 식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그 뒤에 있는 네모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뭡니까? 이제 사건 개요입니다. 사건 개요니까 그렇게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냐? 요거, 정당행위가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정당행위가 인정이 돼서 처벌되지 않은 사례로 가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지나가겠습니다.